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현전 13조입니다. 본 발표는 박세훈, 송희연 님이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NLP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에 대해 자세한 설명에 앞서 배경 지식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이 제안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기존의 변환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를 포함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순환 신경망과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어텐션 메커니즘 활용을 통해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하게 됩니다. 기계 번역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학습 시 병렬화에 우수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위 피규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는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구조 설명은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요즘 핫한 벌트와 GPT의 구조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추출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는 벌트는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를 제외하고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문장 생성에 강점을 두고 있는 GPT는 벌트와는 반대로 인코더를 제외하고 디코더를 사용합니다. 두 모델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전에 진행한 집현전 발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정리하자면 결국 두 모델이 탄생할 수 있었던 큰 기여를 한 것은 트랜스포머라는 점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RNN 모델 중 하나인 시퀀스 투 시퀀스는 순차적으로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컨텍스트 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압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병렬화가 불가능하여 연산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Long-term dependency problem, 즉 정보가 줄어듦에 따라 제대로 된 예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정보 압축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스 문장의 모든 레이어의 출력 전부를 입력으로 받는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텐션이 결합된 모델이 등장합니다. 어텐션이란 결론적으로 단어의 전체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그대로 두고 weight sum 벡터를 디코더의 RNN 셀과 fully connected 셀에 입력으로 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확률 값을 이용해 각 출력이 어떤 정보를 많이 참고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등장한 트랜스포머는 CNN, RNN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어텐션만을 이용합니다. 이의 경우 RNN처럼 문장 안에 각 단어 순서 정보를 주기 어려워지는데 이를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용하여 순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는 것은 동일하나 어텐션 과정을 여러 레이어에서 반복, 즉 인코더가 N개 중첩됩니다. RNN LSTM은 입력 단어 개수만큼 인코더 레이어를 거쳐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지만 트랜스포머는 단어가 하나로 연결되어 병렬적으로 한 번의 인코더를 거쳐 출력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피그 8과 같이 D의 감소를 통해 계산 복잡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인코더의 인풋 임베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풋 데이터는 수백만 개의 문장 데이터입니다. 이 문장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인 단어를 숫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임베딩을 통해 우리는 문자인 단어들을 각각 잘 나타낼 수 있는 숫자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변환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에 주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자연어 문장을 분절한 토큰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문장의 토큰화를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토큰화 방법은 단어 단위, 문자 단위, 서브 단위 등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BPE는 서브 단위 토큰화로 기존에 있는 단어를 분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OOV 문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피규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은 주기 함수를 이용하여 각 단어의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트랜스포머는 RNN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지셔널 인코딩 계층을 사용함으로써 단어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뭉태기 형태로 들어와도 단어 데이터들의 상대적인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병렬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포지셔널 인코딩의 식입니다. 논문에서 사이노소이드 버전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각 포지션의 상대적인 정보를 나타내야 하며 선형 변환을 통해 나타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위의 수식을 통해 선형 변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다중으로 구현한 멀티헤드 어텐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스케일닷 프로덕트 어텐션의 구조는 위와 동일하며 스케일닷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논문에선 어텐션을 컨캣 말고 덫으로 구현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딤의 증가가 없음에 따라 스페이스가 에피션트하여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으로 구현이 가능해 빠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덕 프로덕트 어텐션에서 스케일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쿼리와 키의 내적값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커지는지 살펴보면 쿼리와 키가 각각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분산이 DK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와 키의 내적값이 매우 커지면 소프트맥스의 스케일 베리언트한 특성을 만나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디멘전이 4인 경우 소프트맥스의 자코비아는 다음과 같은데 이 경우 스케일이 크면 S는 1, 0, 0, 0과 같은 형태가 돼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그렇다면 쿼리 키 밸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쿼리 벡터의 의미는 우리가 찾고 있는 벡터입니다. 키 벡터의 의미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있는지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 벡터의 의미는 우리가 쿼리 밸류에서 나온 정보를 적용해야 하는 벡터입니다.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을 쿼리 키 밸류로 처리합니다. 매트릭스로 여러 입력을 처리하고요. 쿼리와 키 사이의 내적을 통해 쿼리와 키 사이 유사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후 소프트맥스에 다음과 같이 대입하여 최종 어텐션 값 매트릭스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쿼리키 밸류를 계산하여 컨캣을 진행하게 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살펴보면 입력의 서로 다른 부분을 참조하여 다양한 표현을 얻고 이를 통해 앙상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랜스포머에는 인코더 셀프 어텐션,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의 총 3가지의 어텐션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인코더 셀프 어텐션은 각 단어의 순열 전부를 참고하며 디코더 셀프 어텐션은 치팅을 방지하기 위해 앞쪽 단어들만 참고하게 됩니다.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 쿼리는 디코더, 키 밸류는 인코더에 있으며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주기함수를 활용해 각 단어의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각 어텐션의 타입의 쿼리 키 밸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과 디코더의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에서 쿼리와 키 밸류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디코더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쿼리로 디코더 벡터를, 키 밸류로 인코더 벡터를 갖습니다. 또한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디코더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이기 때문에 마스킹을 필요로 합니다. 생성 전에 바로 전 정보를 하나씩 참고하는 모습은 위 피규어와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마스킹을 통해 오토 리그레시브한 성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Y1은 X1만 참고하며 Y2는 X1, X2를 이후 단계의 값은 참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은 송이연입니다. 방금 세훈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디코더의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에는 인코더와는 다르게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 수행됩니다. 인코더에는 인풋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태스크라면 디코더는 인풋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아웃풋 내용을 예측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마스킹을 해 아웃풋 내용을 컨닝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멀티헤드 어텐션과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차이점은 셀프 어텐션 계산 수행 시 현재 시점보다 앞에 있는 시퀀스들과만 어텐션을 수행하고 뒤에 오는 시퀀스는 참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 시퀀스 투 시퀀스와 같은 순환신경망 모델은 시퀀스가 순차적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앞쪽부터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온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시퀀스 예측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은 입력 시퀀스가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시점보다 뒤에 올 시퀀스의 정보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점의 값도 모르는데 뒤에 올 정보를 참조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맞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보다 뒤에 있는 시퀀스는 참조하지 않기 위해서 마스킹을 한 후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IMOV라는 벡터를 가정합니다. 이 벡터의 스코어가 다음과 같이 있다면 여기서 흰색 부분, 즉 현재 시점보다 뒤에 오는 값에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마스킹을 수학적으로 구현할 때는 포지션에 해당하는 스코어 값을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표기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처리를 먼저 하는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마스크드 스코어 벡터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마스킹된 값은 최종적으로 셀프 어텐션을 거쳐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디코더에서 완성된 값과 인코더에서 완성된 값을 병합시켜 주어야겠죠?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값은 어떻게 전달될까요? 이때도 어텐션 기법이 사용되는데요. 논문 그림에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텐션은 디코더의 두 번째 서브 레이어입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어텐션들, 즉 인코더와 디코더 첫 번째 서브 레이어와는 공통점이 있으나 여기서는 셀프 어텐션이 아닙니다. 셀프 어텐션은 쿼리, 키, 밸류가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쿼리가 디코더 행렬, 키와 밸류는 인코더 행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코더를 지나온 값들이 해당하는 키 밸류를 가지고 각각의 디코더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인코더가 가지고 있는 키 밸류 값들이 디코더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어텐션은 다음과 같이 총 3번에 걸쳐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코더 내부에 있는 셀프 어텐션, 두 번째로 디코더 내부에 있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세 번째로 인코더의 아웃풋과 디코더 사이에서의 어텐션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인코더의 아웃풋과 디코더 사이에서의 어텐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박스에서 왼쪽 두 개 화살표가 인코더의 키, 밸류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인코더의 마지막 층에서 온 벡터입니다. 이렇게 인코더는 총 n개의 레이어 연산을 순차적으로 한 후에 마지막 층의 인코더 출력을 디코더에게 전달합니다. 반면 쿼리는 디코더의 첫 번째 서브 레이어, 즉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으로부터 얻게 되는데요. 노란색 박스로 들어가는 이 세 번째 화살표가 바로 이 쿼리입니다. 이때의 어텐션 스코어는 디코더의 쿼리, 인코더의 키를 이용해 그림과 같이 구하게 됩니다. 그 외에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하는 과정은 다른 어텐션들과 동일하고요. 디코더가 n, 즉 넘 레이어스만큼의 연산을 하게 되는데 매 레이어마다 인코더가 보낸 출력을 각 디코더 레이어 연산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린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브 레이어 커넥션입니다. 레지듀얼 커넥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경우 연산량이 많고 층이 깊어서 일반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 모델의 학습을 돕게 됩니다. 또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완화시키고 각각의 레이어에서 정보를 유지시킴으로써 학습을 돕게 됩니다. FFN은 Fully Connected Feedforward Network를 의미하는데요. FFN의 수식과 그 수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의 경우 선형 변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함수를 추가하고 활성화 함수 이전과 이후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삽입함으로써 비선형성을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 대상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미니 배치 단위로 정렬을 하는 반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히든 레이어의 인풋을 기준으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교화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미니 배치 크기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데이터마다 각각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텀을 갖고요. 또한 미니 배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시퀀스가 배치 단위 입력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의 경우 문장 페어 단위로 배치가 이루어졌으며 대략적인 문장 길이에 따라 페어가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트레이닝 배치는 문장 페어의 셋으로 이루어졌으며 25,000개의 소스 토큰과 25,000개의 타겟 토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트레이닝에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으며 시점에 따라 러닝 레이트를 다르게 하였습니다. 웜업 테스트인 첫 번째 트레이닝 스텝에서는 러닝 레이트를 선형적으로 증가시켰으며 그 후로는 스텝 넘버의 인버스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게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레지듀얼 드롭아웃과 라벨 스무딩 기법을 적용시켰는데요. 라벨 스무딩이란 라벨에 노이즈를 추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하드 타겟을 소프트 타겟으로 바꾸는 기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기법을 통해 어큐레이시와 BLU 스코어를 향상시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멘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BLU와 PPL을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조금 더 생소한 PPL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모델 A, B가 있을 때 이 모델들의 성능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두 개의 모델을 오타 교정이나 기계 번역 등과 같은 평가에 투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보다는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어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식으로 계산되는 더 간단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델 내에서 자신의 성능을 수치화하여 결과를 내놓는 perplexity, 즉 PPL입니다. PPL의 값이 낮을수록 언어 모델의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PPL은 위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PL이 10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해당 언어 모델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든 시점, 타임스텝마다 평균 10개의 단어, 즉 10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적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모델의 성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단, PPL은 이처럼 테스트 데이터에 의존하므로 2개 이상의 언어 모델을 비교할 때는 정량적으로 양이 많고 또 도메인에 알맞은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위 피규어는 빅 트랜스포머 모델로 BLU 스코어에서 잉글리시 돌치, 잉글리시 프렌치 번역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소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트레이닝 코스트의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이 기타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스 모델의 경우는 체크포인트 5개의 평균을 낸 단일 모델이고 빅 모델의 경우 체크포인트 20개의 평균을 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체크포인트 평균은 앙상블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빅 모델은 모델의 차원을 베이스 모델보다 2배, 드롭아웃 확률과 트레인 스텝의 수를 3배로 높이는 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빔 사이즈가 4, 랭스 페널티가 0.6인 빔 설치도 사용하였습니다. 퍼싱 태스크의 경우 어텐션의 키 사이즈인 DK가 모델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어텐션 키 사이즈가 줄어들수록 모델의 퀄리티가 낮아졌습니다. WSG 데이터셋으로만 사용한 트랜스포머는 번역 전용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커서 전문으로 만들었던 RNN 그래머를 제외하고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트랜스포머의 경우 다른 태스크와 비교해서 해당 태스크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이번 실험을 통해 트랜스포머가 다른 태스크들에서도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BERT, GPT와 같이 다른 랭귀지 모델에서의 후속 연구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를 공부할 때 유용한 블로그 자료들을 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와 중급자를 위한 자료를 각각 실어보았는데요. 트랜스포머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께는 두잇 자연어 처리의 저자 이기창님의 블로그와 제이 알라모의 블로그를 추천해드립니다.
트랜스포머에 어느 정도 숙달되신 분이라면 CS18위 강의를 들으시면 보다 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발표를 진행하면서 참고한 레퍼런스들은 GitHub 이슈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자 박세훈, 송희연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야 될까요? 네, 사실 저희도 혹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 사실 저도 본문 읽으면서 항상 든 생각인데 유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스케일링한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굳이 언급 안 한 거 보면은 아마 별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은 실험을 안 해보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하지 않아도 DK, 루트 DK 정도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굳이 독립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를 스케일하지 않고 디케일로 스케일링하는 이유를 여쭤보셨는데, 아까 제가 익스페리먼트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싱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DK가 모델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DK 사이즈에 따라서 모델의 퀄리티가 변화했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아무래도 DK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스케일링하는 변수로 측정이 된 게 아닐까라고 좀 추정을 하고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논문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논문에서 네, 그 챕터 3.2.1이 스케일드 다프로트 어텐션인데 네, 그거에서 페이퍼에서 그 주석 달린 게 있거든요. 4번으로 어느 단락이냐면은 그 네, 3.2.1 단락에서 네, while for small values of 블라블라 하고 where it has extremely small gradients라는 부분의 밑에 해당 이슈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다 프로덕션에서 계산될 때 네, 이 그 스케일드 다프로덕트 어텐션 해서 컬이랑 키를 곱하게 되면은 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DK가 돼서 DK로 나눠준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뤘는데 네. 그러니까 유빈님이 궁금하신 거는 하필 DK라는 걸 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아, 분산이 맞네요. DK니까 표준 아, 편차를 1로 나눠서 평균 0이고 분산 1로 맞네요. 맞춰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렇네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혹시 추가 있으시면 깃허브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13조의 박세훈, 송이현이었고요. 여태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